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강화도 초겨울의 바람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섬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고 어둠은 천천히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촛불 하나만으로 방을 밝히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불빛이 꼭 오래된 기록의 페이지 위를 스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눈을 조금만 감아도 유배지의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멀리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둔탁한 울림까지 전해지죠.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요.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계신 위치와 현지 시간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 공기가 어떤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고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나는 지금도 그 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가끔 한다. 강화도 교동의 초겨울, 그 습한 냉기가 배 속까지 스며들던 날들. 내 앞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쇠사슬에 손목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던 그 조용한 실루엣. 왕의 딸이었고 조선의 절대적 총애를 받았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눅눅하게 꺼져 있었다. 그날 그녀의 입가가 바람에 실룩였는데 이상하게도 마치 나는 언제 이렇게 추워졌을까 라고 묻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때부터 이 비극의 시작을 되짚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조선 왕조의 가장 오래된 공식 기록을 펼칠 때마다 나는 꼭 깊은 바닷속에서 오래 잠든 사금파리들을 건져 올리는 느낌을 받는다. 거기에 남아있는 건 한 사람의 죄만도 아니고 한 왕의 실수만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고독, 사랑, 권력, 상실이 한데 뒤엉킨 거대한 덩어리였다. 영조의 집착은 시작이었다. 그건 흔히 말하는 부성애가 아니다. 52년이라는 긴 통치, 수많은 신하와 외척이 갈라놓은 권력의 틈, 그리고 사도세자라는 깊은 상처. 이런 것들이 영조의 마음 한복판에 거대한 빈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그 빈 공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느 시대든 권력자는 누구보다 외롭고 은밀한 사랑에 더 의지한다. 옛사람들은 그래서 군주의 심리를 외롭고 높아 홀로 가는 별의 길이라고 말했다. 아주 오래된 비유지만 묘하게 현대의 우리에게도 통한다. 그 별이 너무 외로워지면 가장 빛나는 존재 하나를 붙잡고 놓지 못하게 된다. 영조에게 그 존재는 화평공주였다. 조심스럽고 우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독이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허무하게 균열난다. 화평공주가 세상을 떠난 그 해, 영조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큼 무너졌다. 나는 실록을 읽을 때마다 왕이 얼마나 울었는지가 거의 문장마다 적혀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망자의 집으로 매일같이 향하던 늙은 왕의 발자국이 아직도 거리에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빈자리로 화완옹주가 들어왔다. 처음엔 단순히 슬픔을 달래는 존재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기록을 읽고 옛 학자들의 주석을 따라가고 심지어 민간 설화까지 모아본 결과 그 애정은 곧 광적 집착으로 변했다. 영조는 법도보다 딸을 우선했고 딸의 사기에 드나드는 횟수를 딱히 셀 수 없다고 기록한 신하들도 있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황제가 사적인 공간에 수시로 드나든 것과 같았다. 어느 날 나는 강원의 한 서점에서 아주 오래된 지리지 비슷한 책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어떤 고을의 수령이 옹주의 잔치 비용 때문에 백성의 곡식을 바쳤다는 야담이 적혀 있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퍼졌다는 사실 자체가 옹주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준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과연 그것이 영조의 실책인가? 아니면 옹주의 오만인가? 나는 지금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권력은 언제나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함께 만든다. 정치의 중심에 선 화완 옹주는 무섭도록 빠르게 달라졌다. 옛 문헌에서는 그녀를 빛나는 해와 같았다가 어느 순간 먹구름처럼 짙어졌다고 묘사한다. 나는 이 표현을 좋아한다. 그 변화는 선명했고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공기마저 변하게 만들었다. 영조의 허용 아래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왕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정조실록에는 궁중의 일정을 어지럽힌 자가 옹주의 뜻을 빌었다는 기록이 간간히 남아있다. 하루는 어떤 나뭇잎을 뜯다 문득 떠올랐다. 옛사람들은 권력의 변화를 자연의 생명주기와 자주 비교했다. 때론 꽃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날 때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잎은 가장 푸를 때 곧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완 옹주의 상승은 그와 똑같았다. 너무 빛났기에 너무 빠르게 타들어갔다. 정우겸의 등장은 그녀가 그릇된 믿음을 굳히게 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겠다. 내가 그날 강화돼서 본 여인은 바로 이 모든 상승과 추락을 자신의 두 어깨로 견뎌낸 사람의 마지막 찬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수십 년 전 궁궐의 화려함 대신 얼어붙은 바닷물이 잔잔하게 고여 있었다. 정우겸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순간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문서의 구석에 적힌 앳된 관직명과 터무니없이 높은 품계를 보고 나는 잠시 펜을 떨어뜨렸다. 종이품 당상, 그것도 고작 10살 무렵에. 그건 조선의 어떤 신하라도 꿈에서조차 감히 바랄 수 없는 자리였다. 당시 문헌을 넘기던 내 손은 조금 떨렸다. 무언가 균형이 크게 어긋난 순간을 마주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 마치 탁자 위에서 코끼리가 춤을 추고 있는 걸 보는 것처럼. 정우겸은 처음엔 작은 존재였다. 먼 친척, 가난한 소년, 그리고 특별히 기억할 만한 기록도 없는 인물. 그런데 화완 옹주가 그 아이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자 상황은 불길한 기울기를 타기 시작했다. 나는 이 과정이 마치 예전에 읽었던 고대 설화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평범한 돌 하나를 누군가가 이것은 신의 보석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법이다. 권력의 손길이 닿는 순간 사소한 돌멩이도 국보가 된다. 영조는 딸이 청한 대로 정우겸을 크게 품에 안았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나는 종종 현대의 심리학 서적을 떠올린다. 어떤 책에서는 상실을 겪은 사람이 새로운 대상에게 과도한 애정을 쏟아붓는 현상을 대치 애착이라고 부르더라. 영조의 정우겸 사랑은 정확히 그 범주에 들어갈지 여전히 학문적 논쟁이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 설명이 꽤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 왕이 새로운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서적 차음이 아니라 정치적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당시 누구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더 문제였다. 궁궐 기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정우겸이 성장할수록 그의 행동이 어떻게 소년의 장난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했는지가 보인다. 처음엔 영조 앞에서 문장 솜씨를 뽐내고 부드러운 말씨로 주변을 웃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그 재능을 신하들을 길들이고 자신의 길목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데 사용했다.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 본 침팬지 집단이었다.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은밀한 위협과 동맹이 끊임없이 오가던 그 긴장감. 인간의 정치라는 게 때로는 동물의 본능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어느 기록에서는 정우겸이 지방관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어떤 해에는 그의 삭에서 뇌물로 받은 물건이 작은 창고 2채를 가득 채웠다고도 한다. 나는 이런 기록을 읽을 때마다 반쯤은 웃음이 나고 반쯤은 깊은 한숨이 나온다. 왜냐하면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를 연구하다 보면 권력자의 측근이 사적으로 재물을 쌓아 올리는 장면은 꼭 등장하기 때문이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지겨울 만큼 진실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된다. 어느 겨울 내가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먼지 냄새 가득한 책을 꺼내던 날이었다. 그 책 한 귀퉁이의 작은 메모처럼 남은 기록이 눈에 걸렸다. 정우겸의 즉결 청탁으로 인해 어떤 학생이 과거 시험에서 부정 합격했다. 정확한 사실 여부를 넘어서 이런 풍문 자체가 궁궐 내부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준다. 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날따라 밖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고 그 밝은 소음이 기묘하게 조선 후기 관료들의 절망적인 한숨과 겹쳐 들렸다. 정우겸의 권력은 결국 노론 벽파와 손을 잡으며 괴물처럼 불어났다. 기록마다 패턴이 보였다. 누군가가 그와 갈등을 빚으면 유배되거나 파직되거나 심하면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나는 이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다는 점이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사람들이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건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게 질서라고 믿기 시작해서다. 옛 중국의 사서에서는 이런 현상을 악덕이 덕처럼 보일 때 왕조는 기운다고 표현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화완옹주의 사가를 떠올렸다. 화완옹주는 자신의 양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며 어떤 만족을 느꼈을까? 기록은 침묵하지만 사람은 상상할 수 있다. 그녀는 단순히 부마의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는 영조의 마음을 잡았고 궁궐 곳곳에 자신의 사람이 심어졌으며 신하들이 그녀의 눈치를 보았다. 나는 이 부분에서 종종 우스갯소리를 하나 한다. 권력의 하이라이트는 힘을 가지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힘이 있다고 믿는 순간이라고. 실록을 읽다 보면 당시 신하들이 화완옹주를 두려워한 건 그녀가 왕의 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었다. 정우겸이 성장한 후 궁궐의 공기는 더 빠르게 바뀌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영조의 권위를 앞서며 노론 벽파의 기득권을 공고히 했다. 나는 당시 조정의 구조를 현대적인 기업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마치 오너 일가의 사위와 비서실장이 회사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이런 비유를 들으면 사람들은 금방 이해한다. 시대만 다를 뿐이지 권력의 작동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권력의 움직임 뒤에는 항상 화완옹주가 있었다. 그녀는 정우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그의 정치적 확장이 곧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는 과정이라고 여겼다. 나는 이 대목에서 문득 이상한 사실 하나가 떠올랐다. 어떤 조선 후기 서생의 일기에는 옹주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무서운 결심을 숨긴다는 문장이 남아있는데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조금 소름이 돋았다.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정우겸의 권력은 결국 영조의 말보다도 무거워졌다. 사람들이 정우겸의 비유 없이는 벼슬 하나 얻기 어렵다고 말하던 시기였다. 나는 이런 기록들을 읽으며 동시에 작은 의문도 품게 되었다. 과연 영조는 그 모든 걸 몰랐을까? 역사학계에서는 지금도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나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인간은 어떤 순간에는 너무 많은 걸 알고 또 어떤 순간에는 너무 많은 걸 모른다. 그리고 그 모든 모순과 균열은 곧 조선을 흔들어 놓을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도세자의 마지막 나날을 들여다볼 때면 나는 늘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 경희궁의 낡은 처마 밑 비가 간 멈춘 뒤 젖은 공기가 맴돌던 어느 오후, 그곳에 서 있던 사도세자의 그림자는 길고 가늘었다. 나는 그 그림자가 언젠가부터 점점 더 기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백 년 뒤의 기록을 통해 뒤늦게 깨닫곤 한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가장 짙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떠올릴 때면 내 손끝이 차갑게 젖어든다. 바로 화완옹주였다. 그녀는 단순히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여러 문서를 넘기며 느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그리고 상황을 확대하여 아버지의 의심을 키웠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앙심도 아니었고 단순한 질투도 아니었다. 권력의 무게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맛본 자만의 계산이었다. 신하들의 기록은 종종 살얼음처럼 건조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날카롭다. 옹주는 세자가 실수할 때마다 이를 부왕께 배로 키워 전하였다.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많은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를 생각하면 나는 종종 숨이 턱 막히곤 했다. 어떤 날은 세자가 내실을 꾸짖었다고 했고, 어떤 날은 영조가 하사한 비단옷을 실수로 훼손했다고 했다. 작은 불씨 하나하나가 화완옹주의 손을 거쳐 거대한 화풍으로 변했다. 마치 누군가가 담장 아래 작은 불을 피워놓고 바람이 세게 불어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이상하게 18세기 조선과 디지털 시대의 가짜 뉴스가 겹쳐 보인다. 사람은 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확대해서 본다. 영조는 세자의 불안정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화완옹주는 그 틈을 찢어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끌었다. 해경궁 홍씨의 기록은 특히 생생하다. 그녀는 옹주가 틈만 나면 세자의 허물을 부왕께 고하였다고 적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쉰다. 인간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더 깊이 상처받는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실금은 바로 그곳에서 깊어졌다. 그 실금은 어느 날엔가 벽 전체를 갈라지게 만들었다. 가끔 나는 이 장면을 상상한다. 영조가 깊은 밤 홀로 앉아 딸이 말해준 세자의 실수들을 되새기고 있는 모습. 그 곁에는 흔들리는 촛불 하나.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영조의 마음도 흔들렸다. 조선의 왕은 신의 대리인이었지만 동시에 고독한 가장이기도 했다. 역사 기록에는 감정이 적히지 않지만 나는 틈새로 스며드는 숨결을 읽는다. 내 아들은 괜찮은가? 내 딸은 왜 저렇게까지 말하는가? 이런 자문들이 영조의 마음을 붙잡고 늘어졌을 것이다. 그 마음이 결국 사도세자를 뒤주로 이끈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가끔 손목이 먹먹해지곤 한다. 나는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이 비극을 다시 읽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그 옆 페이지에는 전혀 다른 분야의 연구 내용이 실려 있었다. 가족관계에서 감정의 왜곡이 갈등을 어떻게 심화시키는가. 전혀 다른 시대, 다른 분야의 연구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왕실의 비극과 너무 닮아 있었다. 나는 그 페이지를 넘기며 피식 웃음이 터졌다. 역사는 가끔 너무 친절하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다른 언어로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나를 기록한 부분은 아직도 읽기 괴롭다. 해경궁 홍씨의 절규, 궁녀들의 울음, 그리고 궁궐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던 그 밤.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시끄러운 비명 같다. 화완옹주는 그 순간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몇 번이고 문헌을 뒤적이지만 직접적인 기록은 드물다. 하지만 간접적 기록은 남아있다. 옹주는 이후에도 세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말이 없었다. 그것은 사실상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고변이었다. 그 침묵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현관을 통해 걸어 들어왔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임을 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부분에서 늘 연구자적 태도와 인간적 정서가 부딪힌다. 학자들은 중립을 말하지만 나는 중립이 불가능한 순간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누군가의 비극이 너무 선명할 때.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정치판 전체를 흔들었고 화완옹주의 위치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영조는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점점 더 그녀에게 의지했고 정우겸 역시 세력을 확장할 발판을 더욱 단단히 굳혔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인물이야말로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이제 세손, 훗날의 정조가 등장한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며 이미 마음 한쪽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 어린아이의 시선을 상상하곤 한다. 고모의 미소가 얼마나 낯설게 보였을지, 그녀의 손길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역사적 기록은 감정을 적지 않지만 인간은 누구나 표정을 읽는다. 세손 역시 읽었을 것이다. 고모의 미묘한 미소, 정우겸의 느끼한 공손함, 노론 벽파에 얼어붙은 눈빛들.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적들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 비극이 단순히 왕실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된다. 그것은 권력이 집요하게 한 사람을 파고들고 관계를 부식시키고 결국 한 가문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화완옹주가 있었다. 세손의 대리 청정을 둘러싼 그 겨울의 공기는 오래된 전염병처럼 조정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나는 그 시대를 연구하면서 수없이 느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는 바람조차 의심스럽게 흔들린다. 그 해가 바로 그랬다. 영조의 병세가 깊어지고 궁궐의 복도는 신하들의 불안한 발걸음으로 늘 젖어 있었다. 그 와중에도 화완옹주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종종 상상한다. 그녀가 병상에 누워있는 영조의 곁에서 속삭이던 그 목소리. 지금 대리 청정을 허하시오면 성상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소가 아니라 왕의 자존심을 찌르는 정교한 칼날이었다. 그 말이 영조의 마음에 얼마나 깊게 박혔는지 실록의 문장들은 묘하게 흔들린다. 임금이 여러 번 대리청정을 번복하였다. 사실 왕이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그 자체로 조정 전체에 큰 혼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 혼란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정우겸과 홍인한 그리고 벽파는 이 혼란 속에서 힘을 더 키웠다. 나는 이 장면에서 늘 현대 정치의 여론전이 떠오른다. 정보가 많을수록 불확실성은 커진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언제나 강자보다 약자를 먼저 집어삼킨다. 그때의 약자는 바로 세손이었다. 궁궐 안에서 세손을 향한 눈초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의 발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덫이 놓여 있었다. 나는 문헌을 분석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지곤 한다. 세손은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이였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자신의 고모가 온 나라의 맹주 세력을 끌어모아 자신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말하길 왕족의 삶은 귀족적이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세손의 일상은 그 말의 완벽한 증명이다. 그 즈음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자객 침입 사건이다. 나는 이 장면을 재구성할 때마다 마치 긴박한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정조가 아직 세손이었을 당시 살던 조령학에 자객들이 침입했다는 기록은 실록에도 홍구경의 후대 문서에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의 배후를 둘러싼 학자들의 의견이
지금도 갈린다는 것이다. 어떤 학자는 벽파의 주도적 모의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학자는 외척의 독단적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나 역시 어느 쪽이 확실히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화와농주의 sak에서 자객들이 왕위 찬탈을 논의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그날 밤을 나는 종종 상상한다. 조령하게 뜰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을 것이고 궁녀들은 가느다란 등불을 들고 급히 뛰었을 것이다. 정구경은 그때 이미 세손의 생명을 노리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병들을 배치해 세손의 처소를 이중으로 호위했는데 이 결정이 결국 그의 생명을 구했다. 실록에는 자객이 침입했을 때 구경이 몸으로 세손을 막아서고 자객을 제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는 옅은 전율을 느낀다. 역사는 언제나 극적인 순간에 이름을 남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선택한다. 자객 사건이 미수에 그치자 조정 내부는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벽파의 일부는 사건을 허풍이라 주장했고 또 어떤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홍구경의 정치적 연출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조사해보면 정우겸과 홍인안의 sak에서 비밀리에 사람을 모으고 무기를 마련했다는 기록은 분명 존재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종종 이상한 연관성을 떠올린다. 예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개미군체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내부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었다. 생태계에서도 권력 다툼은 늘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정치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사건 이후 세손의 공포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홍구경에게 혹시 오늘도 자객이 올까라고 물었다고 한다. 내가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먹먹해졌다. 어느 시대든 태어날 때부터 왕위 계승자로 자라난 사람에게 공포란 단어는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었고 고통을 느끼는 아들이었으며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청년이었다. 세손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화와농주가 심어놓은 감시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그가 읽는 책, 만나는 사람, 심지어는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궁궐에 퍼져나갔다. 나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현대의 감시사회 이론을 떠올린다. 권력은 언제나 감시를 통해 유지되며 감시의 목적은 언제나 피감시자의 심리를 잠식하는 데 있다. 화와농주는 그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착은 단순히 통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독점 욕구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한 것처럼 조카의 마음도 독점해야 한다고 믿었다. 세손이 독립적인 판단력을 갖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 변화를 배신으로 여겼다. 특히 홍구경이 세손의 핵심 측근으로 부상하자 그녀는 분노했다. 노론 벽파를 등에 업은 그녀의 권력은 세손의 성장 자체를 위험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권력의 패턴이다. 성장하는 자는 제거해야 한다. 나는 이 진실이 문명 그 자체보다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 세손은 삶의 모든 경로가 막혀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벽파에 포위되어 있었고 인간적으로는 고모의 집착과 감시를 받았으며 생명적으로는 자객에게 노려졌다. 그의 하루는 숨막히는 공포와 끓어오르는 분노 사이에 진짜 운동 같았을 것이다. 나는 영어노트에 이렇게 적어놓은 적이 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목숨이 될 수 있는 운명. 그 문장을 적어 내려가는 내 손이 잠시 멈췄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도 세손은 버텼다. 살아남기 위해서, 언젠가 돌아올 방역의 순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1776년 3월 5일, 영주가 마침내 눈을 감았다.
그날 경희궁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을 것이다. 왕의 죽음은 누구에게도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지만 화완옹주에게 그것은 모든 방벽의 붕괴를 의미했다. 반대로 세손에게는 그동안 눌려왔던 모든 무게가 반전되는 순간이었다. 세손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정우겸과 벽파에 대한 숙청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기겠다. 이 밤의 끝자락에서 나는 자객 사건의 작은 흔적들을 떠올린다. 부서진 창틀, 급히 꺼졌던 등불, 밤새워 떨고 있었을 세손의 손. 그리고 궁궐에 퍼져 있었을 한 가지 질문. 이 밤을 넘기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영조가 세상을 떠난 그 새벽, 궁궐은 참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고 한다. 나는 그 정막을 종종 상상한다. 수십 년 동안 조선을 쥐고 흔들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무너진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울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스스로의 목숨을 걱정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닥쳐올 폭풍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정중앙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이제 막 왕이 된 정조, 다른 하나는 왕의 고모이자 권력의 그늘을 가장 깊숙이 드리웠던 화완옹주였다. 나는 정조의 즉위교서를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 줄은 사실상 선전포고였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 그리고 그 세력의 중심에 있던 화완옹주와 정우겸을 향한 칼날을 숨기지 않은 선언이었다. 한 왕조의 새 시대가 정말로 시작되는 순간, 그 첫 문장은 늘 이렇게 무겁고 명확하다. 정조의 첫 번째 결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우겸을 유배 보내고 곧이어 사약을 내렸다. 한 시대를 뒤흔든 외척 정치의 중심이자 세손을 암살하려 했던 인물.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왕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지만 나는 실록의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묘한 떨림을 느꼈다. 정조는 오래 기다린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서늘할 만큼 정확한 판단. 정조라는 인물의 성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우겸 숙청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은 오랜 악행이 이제야 끝났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모두가 다음에 누구의 차례인지 알고 있었다. 화완옹주. 그녀의 권력 남용과 영목하담은 이미 조정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벽파 잔당들은 왜 아직 그녀에게 칼날이 향하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심지어 시파신하들조차 옹주를 그대로 두면 왕권은 다시 흔들릴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그런데 정조는 움직이지 않았다. 최소한 당장은. 나는 이 침묵을 이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복수를 서두르지 않는 왕의 속내는 언제나 복합적이다. 정조는 고모에 대한 처벌을 3년 동안 미뤘다. 표면적으로는 조상의 상을 다 치르기 위함이었지만 숨은 뜻은 훨씬 더 복잡했다. 그는 스스로의 손으로 고모에게 극형을 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정조의 성격이 유하며 따뜻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판단이었다. 나는 이 결정이야말로 정조라는 인물이 지닌 가장 아름다운 양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복수를 원했지만 동시에 영조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딸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린 불효한 군주라는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왕실의 비극이 너무 크면 백성들의 마음도 다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지도자의 선택은 언제나 복수보다 안정이어야 한다. 그것이 정조의 철학이었다. 3년이 지나자 정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정은 사약도 차명도 아니었다. 화완옹주에서 정처, 성치, 로의 강등, 그리고 강화도 교동 유배. 이름을 지우는 형벌. 정조는 그녀의 존귀함을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왕실 족보에서 지워지고 모든 재산과 권리를 몰수당하고 더 이상 옹주가 아니라 평민 남편의 아내로 기록되는 운명. 나는 이 형벌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옛 문장을 떠올린다. 이름을 빼앗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보다 깊다. 옛사람의 지혜는 늘 잔인할 만큼 정확하다. 강화도 유배길에서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상상할 수 있다. 한때 조선의 모든 것이 발 아래에 있었던 여인이 이름 하나만 남긴 채 바람 부는 섬으로 향하는 모습. 바람이 차가웠을까? 마음이 차가웠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길고 적막했다. 그녀는 20년 넘게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분노보다 연민이 더 커졌다는 기록을 나는 종종 마주한다. 권력의 최고봉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한 인간의 비극은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울림을 남긴다. 사람들은 그녀의 전횡을 잊지 않았지만 그 몰락의 깊이 또한 잊지 않았다. 정조는 세월이 흐른 뒤 그녀의 남은 죄명을 풀어주었다. 그렇다고 신분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평민의 아내라는 굴욕적 호칭을 벗을 수는 있었다. 이 결정 역시 정조다운 선택이라고 나는 느낀다. 복수와 연민 사이에서 항상 정확한 균형점을 찾으려 했던 군주. 그는 고모를 철저히 심판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완전히 파멸되길 바라지 않았다. 그리고 1808년 화완옹주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궁궐이 아닌 파주의 작은 집에서. 그녀의 무덤은 화려하지 않았고 정부인이라는 평범한 이름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 비석을 바라보면 나는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든다. 권력이란 참 허무한 것이라고. 그녀가 한때 휘둘렀던 권력은 바람에 흩날린 재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이름 하나, 기록 몇 줄, 그리고 후대의 교훈뿐이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단순한 몰락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어떻게 사람을 삼키는지, 권력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갈갈이 찢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조가 보여준 용서의 방식, 칼 대신 법을, 복수 대신 도리를 선택한 태도, 그것이야말로 이 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울림이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역사는 결국 인간의 마음이 만든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만큼 복잡하고 기묘하고 때로는 슬픈 것은 없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암투의 대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빚은 비극, 권력이 낳은 그림자, 그리고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벌어지는 깊고 어두운 파문에 대한 기록이다. 나는 이 여정 속에서 세 사람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사랑을 허전함으로 채우려 했던 영조, 그 사랑을 절대 권력으로 착각했던 화완옹주, 그리고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어린 나이에 상처를 흡수해야 했던 정조. 역사는 숫자와 연표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다. 화완옹주의 몰락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집착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말이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많은 것을 원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는 것도 커진다는 사실을 인간은 늘 너무 늦게 깨닫는다. 정조는 그런 그녀를 철저히 무너뜨렸지만 끝내 죽이지 않았다. 그 선택에는 분노보다 깊은 도리, 그리고 개인을 넘어 왕조 전체를 향한 책임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 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나는 아마도 그것이 멈추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화완옹주는 멈추지 못했고 정조는 멈출 수 있었다. 그 한 걸음의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과 왕조 전체의 운명을 갈랐다. 오늘 밤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어 감사하다. 눈을 감고 마지막 찬양이 천천히 멀어지도록 맡겨두자.